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에 나름 잘 나가는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자 23 아들의 엄마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감정이입을 하곤 했는데 저도 큰맘 먹고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다들 살면서 사연 없는 분 없으실 겁니다. 제 나이쯤 되면 한 번쯤은 인생의 고비를 겪으신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분도 있겠고,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살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슬프지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전자에 해당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자그마치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겨우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얼마 전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화는 면했으나 저는 그 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가 화를 면한 일이라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묘한 경험을 했기에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나는데요. 그 전에 과거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6살 나이에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네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더랬습니다. 시댁에서 압박을 준 건 아니지만 맏며느리인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남편과 선보고 연애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이 저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아이가 좀처럼 안 들어서서 걱정할 때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애 안 생기면 어때? 그럼 우리 둘이 평생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다 하늘의 뜻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 당신 나이가 창창한데 급할 거 없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 닮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빨리 낳아서 젊을 때 다 키워놓고 싶어. 1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들어서면 그때는 병원이라도 가보자. 병원은 무슨 당신이나 나나 아무 문제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조급해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늘 느긋했습니다. 제가 조바심 내면 남편은 애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냥 둘이서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제 마음 편하라고 그런 말을 한 건지는 몰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해주는 게 어린 새댁 입장에서는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20살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게 돈 벌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저에게 주었어요. 한 달 용돈을 저에게 받아서 썼고 담뱃값이랑 술값도 아껴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월급으로 정말 알뜰살뜰하게 생활했고요. 미래를 위해 보험에 적금에 똘똘하게 가정경제를 꾸려나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을 불려가는 재미에 저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서 1,000원도 수십 번 생각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만에 기다리던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린 아이 소식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가뜩이나 시댁도 손이 귀한 데다 장손을 낳은 거라 우리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미화됐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 아들을 엄청 예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으로 적금도 들어놓고 아주 몰고 빨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 애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던 사람 맞아? 애 안 낳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애 좋아하는 사람인 줄도 몰랐겠어. 사람은 본디 닥쳐봐야 자기 마음을 아는 법인가 봐. 나도 나 닮은 새끼가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 남편은 회사 다녀와도 저 힘들까봐 밀린 설거지에 아기 젖병을 다 씻고 소독까지 해주고는 아이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하루 종일 밀렸던 집안일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가까운 곳 살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제 돈으로 기저귀를 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우리 아들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된 지금도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아이 사춘기 때와 고등학교 때 시동생의 아빠처럼 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잔치하고 얼마 후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요. 아이 아빠가 출근 중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가 고작 30이었어요. 황망하게 아무 준비 없이 배우자와 사별하는 일은 아마 겪은 분이 아니라면 그 심정을 모를 겁니다. 차라리 투병을 했다면 헤어질 준비라도 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황망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더군요.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30도 안 된 나이에 아이와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같이 다정하고 진중한 아들 잃고 슬퍼하신 걸 제가 말로는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 커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모든 기억이 희미합니다. 겨우 걸음마 뗀 우리 아들이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된다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줬던 기억은 납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서 뒷수습하느라 한동안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보험금이며 남편 계좌며 대출금 정리 등등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느라 남편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니 남편과 같이 사는 집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얼굴 보고 살던 다정한 남편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돌진한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자기 전에는 가끔 꿈에 나타나서 인사라도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참 야속하게도 제 꿈속에서조차 한 번도 나타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게 참 슬펐습니다. 저는 아이와 친정 부모님에 얹혀 같이 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과 사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시댁이라도 남편이 없는데 어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친정엄마는 저와 아들을 보시면서 매일을 눈물바람이셨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청성가부가 웬 말이니? 우리 규영이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아들을 여자 혼자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쩜 좋으냐. 엄마도 참,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팔자인 걸 어쩌겠어요?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또 웃을 날 오겠지. 너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아직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김서방이 재산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너 혼자 힘들어서 어쩌냔 말이야. 차마 이제 막 남편을 잃은 딸에게 새 출발하라는 말은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혼자서라도 애 잘 키워보겠다는 딸을 엄마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셨기에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면 효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저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갚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방 2칸 다세대 주택에서 싱글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까운 거리로 언제든 아이를 봐주실 수 있었고 제가 남편 죽은 후 바로 직장을 구해 다니게 되면서 친정엄마가 거의 아들을 도맡아서 길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셨어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일하시면서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라는 말 안 해도 주말이면 어머니 식당 일을 시시때때로 돕기도 했고요. 어깨 너머로 음식하는 법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주 시댁에 오는 거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남편이 죽었다지만 그 집 귀한 장손이 내 아들인데 당연히 손주는 보고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 유치원 갈 때쯤엔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너도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나이가 몇이냐? 아직 창창한 30대.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규영이는 명절에만 보고 살아도 되니까 이렇게 자주 올 필요도 없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 저더러 지금 새 출발하라는 말씀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내 새끼 눈치 보게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죽은 규영 아빠가 저한테 해준 거 미안해서라도 저 재혼 같은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가진 재산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해줄 것도 없는 거 알잖니. 네가 이러는 게 나는 전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어머니 마음 편하라고 오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편해서 오는 거예요. 규영이가 할머니랑 삼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아등바등 사는 게 안쓰러우셨을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옛날처럼 죽은 남편 수절하듯 시댁에 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뿐인 내 아들을 가족의 사랑 안에서 기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괜스레 재혼 같은 거에서 내 새끼가 눈칫밥 먹고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 죽고 나서 평생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일은 없을 거라고 속으로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몇 번 설득하다가 포기하셨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의지 아닌 의지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남편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아무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또 직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애 딸린 여자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이 아이를 봐주시긴 했어도 엄마인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하는 거에 비해 적게 받는 월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만 했지 남편과 사별했다는 건 말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래 지내다 보니 친한 몇몇에게는
개인적인 가정사를 오픈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싱글맘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는지 그 후로 유부남이건 애가 없는 노총각이건 저를 우습게 알고 귀찮게 들이대는 인간이 많았습니다. 그 비참한 기분을 혹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사람 많은 곳에 소문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 귀에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주임이 김 과장한테 꼬리를 쳤다며 라든가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과 뒤늦게 둘이서만 사라졌다며 라는 등의 어이없는 루머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남자 직원과 마주보고 웃기만 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를 쉽게 알고 만나보자며 들이대는 유부남도 있었고 나이 많은 총각도 있었고 별놈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이까지 딸린 여자라고 해도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찔러볼 수 있는 여자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큰맘 먹고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때려치운 건 아니에요. 퇴사 결심하고 1년 전부터 줄곧 내 사업을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류 도매업 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소매점으로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사업 노하우가 없는 초짜 사장이었지만 돈 버는 센스가 있다는 걸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월급 정도만 순이익에 남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주문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컨설팅 받아서 블렌딩도 하고 마케팅을 전담하는 직원도 뽑고 나서는 돈을 버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겠더라고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사업을 시작해 졸업할 때까지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 좋은 아파트도 샀고 여러 곳에 매장도 오픈했고요. 직원들과 같이 쓸 사무실도 새로 지은 상가 건물 하나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친정 부모님 챙기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쭉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성공한 걸 친정엄마 못지않게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저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다른 사람 슬슬 만나볼 때 되지 않았니?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다. 너 혼자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아무리 규영이 할머니지만 너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맞겠니? 우리 눈치 볼 것 없이 너도 좋은 사람 이제 만나. 어머니도 참, 제가 아무렴 어머니 무서워서 새로운 사람 못 만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규영이만 있으면 돼요. 지금 한창 사춘기라 가뜩이나 애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 생기면 어머니가 가지 말라도 그래도 갈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시는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사실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창 사춘기라 예민한 아이를 두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죽은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없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할 필요도 못 느꼈고요. 시어머니뿐 아니라 친정엄마도 가끔 저한테 조심스레 재혼 말을 꺼내시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워놔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제 나이가 어느덧 40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참 빠르고 덧없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관리를 힘썼습니다. 아이한테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파트도 아들 장가 보낼 때 줄 것까지 마련했고 토지를 매입해 건물도 올렸습니다. 건물을 올리고 나서는
기존의 사무실을 팔아버리고 내 건물로 들어와서 회사를 차렸고요. 그 동네 부동산에는 제가 꽤나 알부자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저는 구설수가 싫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동안에도 저에게 만나자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몇 명 있긴 했습니다. 같은 건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이 만나자는 말도 했고 저보다 어린 돌싱남이 들이댄 적도 있었지만 저는 다 마다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사람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불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을 무사히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할 큰일은 전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50줄에 들어섰고요. 사업은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갈 만큼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재혼할 생각을 안 해요? 엄마는 너 하나 키우는 게 목표였어.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만나 뭐 좋은 꼴을 보겠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내가 엄마랑 평생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장가 가면 엄마가 더 외로워질 텐데. 그러지 말고 엄마, 꼭 재혼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좀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이 자식, 사춘기 때는 엄마 딴 아저씨랑 결혼하면 집 나가겠다고 했던 놈이 이제 다 컸다고 이런 말을 해? 아이고, 엄마는 됐다. 네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진짜 철들었구나. 저한테 다른 사람 만나 인생 즐기라는 말까지 하는 거 보니 진짜 다 키우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친정엄마는 사실 그동안 무수히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다가 포기한 상태였고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재혼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 이제 50줄이야. 네 나이 아직 한창인 것 같지만 인생 짧은 거 몰라? 나도 이제 늙어서 언제까지 살는지도 모르고 규영이 장가 가면 너도 혼자 아니니. 자식은 엄마 품 떠나면 그만이야. 너도 더 나이 들면 의지하고 살 사람이 필요한 거다. 시어머니의 아들까지 제가 재혼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지만 사실 그때는 더 이상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몇 블록 떨어진 같은 동네 건물 주인이라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로 보였는데 멀끔하고 날씬한 인상에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건물 인테리어를 참고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하더니 며칠 동안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뭘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올 때마다 커피에 간식에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고 그 덕에 사무실 여직원들이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을 다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빠른 여직원 한 명이 말하기를 그 남자 사장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요. 몇 번은 엉뚱한 핑계를 대며 저를 만날 구실을 찾더니 나중에 정식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쪽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동네 헬스장에서 몇 번 보면서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고 최 사장도 혼자인데 누가 뭐라 하나요? 우리 이 나이에 밀고 당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만나봅시다. 나랑 만나는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 겁니다. 배짱 한번 두둑하시네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알고 있으신 건가요? 그쪽이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여사장인 거 몰라요? 박 사장 생각보다 내가 그쪽에 대해 아는 게 많을 겁니다. 나도 돈이라면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돈 보고 접근하는 젊은 여자들보다 박 사장님이 훨씬 멋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 행복만 생각하면 나를 안 만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시간을 주겠다면서 접근했고 기다리겠다 하더군요. 제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끈질긴 구애를 했습니다. 퇴근할 무렵 무작정 기다리더니 데이트를 가자는 일도 있었고요. 몇 달 저에게 공들이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더 튕기지 않고 한번 만나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케이 하고부터는 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는 곳도 지척이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한 것 같네요. 때때로 저를 자기 건물 앞으로 데려가 재혼하면 그 건물을 내 걸로 해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나도 돈이라면 벌 만큼 벌었어요. 이 나이에 재혼한다고 해도 나는 남편하고 재산 공유할 생각은 없네요. 그래도 부부가 되면 공동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내 돈은 당신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당신 돈에는 추호도 관심 없어요. 애초에 돈 보고 사귄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상하게도 그 남자 얼굴이 굳어지곤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가량을 만나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알 만큼 알았으니 재혼하는 게 어떻겠어? 나는 당신한테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내 모든 걸 다 알려준 거 알지? 거창하게 재혼할 거 없이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나 한번 하고 조용히 새 출발 한번 해봅시다. 언젠가는 재혼하자는 말을 할 거라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힘들게 살아온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우리 아들은 재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몇 번 식사도 같이 해서 친분도 어느 정도 쌓은 상태였고요. 내 인생이긴 해도 저는 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하겠다는 뜻을 알리자 그 사람도 아주 기뻐했고요. 늦은 나이에 떠들썩하게 결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하며 재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고 살림을 합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들과 같이 사는 제 아파트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혼자 사는 그 사람 건물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되려면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 아들이 성인이라지만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나중에라면 몰라도 당분간은 우리 다 같이 살면서 친해져 보자고. 이런 말을 하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제 집에서 살림 합치는 걸 승낙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식사를 일주일쯤 남겨놓은 날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그날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워낙 바쁘게 사는 게 일상이라 누우면 바로 골아떨어지고 꿈 한 번을 꾼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울면서 새벽에 깨어 한참을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아침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꿈은 깨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난다잖아요. 그런데 잠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고요. 그날 꾼 꿈은 이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예전에 남편이 생전 살던 집에 있었어요. 그때 쓰던 살림살이가 너무도 생생하게 눈앞에 보였고 냄새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죽은 전 남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누구세요? 라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눈앞에는 죽은 전 남편이 생전 모습 그대로
심지어 입던 양복을 그대로 입고 나타나서는 저를 보면서 슬프게 웃는 겁니다. 여보, 나왔어. 오랜만이라는 말도 없이 마치 퇴근하는 사람처럼 제게 인사를 하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꿈속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나랑 우리 규영이 그렇게 두고 가고 한 번도 내 꿈에 나타나지도 않더니 지금에서야 왜 나타난 건데? 그러자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아마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규영 엄마, 절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어. 그 남자는 절대 안 돼. 당신 거 그놈이 다 빼앗고 말 거야. 내 말 명심해. 머리 흰 그놈은 절대 안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자세히 물으려고 고개를 든 그때 호련히 남편은 사라졌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전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던 건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이 꿈에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제 혼을 말리는 목소리가 기억에 남았던 저는 찝찝한 기분을 없애기 힘들었습니다. 앉아서 몇 시간을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재혼하기로 한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 사람 건물로 찾아가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교제하는 동안 그 사람 사는 곳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침 건물 1층에 부동산이 있길래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옆 동네 현대플라자 건물주인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이 건물 주인이 최동민 씨 맞나요? 그분이 건물 꼭대기 사는 거 맞죠? 제가 결혼할 사람인데 뭘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동민 씨요? 그 양반이 여기 사는 건 맞는데 건물주라니? 그 사람 건물주가 아니라 여기 지하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요. 이 건물 주인이 배려해줘서 건물 관리해주면서 월급 받고 사는 양반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 근데 결혼할 사이라면서 그 양반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여기 건물주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자 부동산 사장이 이러는 겁니다. 참. 그 사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 한 게 맨날 쓸데없는 허풍만 떨고 다니더니 여자 만나 팔자 고치려고 사기를 쳤구만. 돈 없는 거 알고 만났다면 모를까. 지금 그 인간 정체 안 가면 당장 만나는 거 그만두셔야겠구먼요. 저는 부동산 주인에게 좀 더 그 인간에 대한 정보를 캐보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그 인간이 부동산 주인과 안면 두고 지내면서 이 동네 건물주들이며 알부자가 누군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인간은 제 돈을 보고 접근한 겁니다. 게다가 남편 없는 과부였으니 빈틈을 파고들기 좋겠다 싶었겠죠. 그 인간의 거짓말을 알고 나서 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전부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연락해 건물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헐레벌떡 단장도 못한 모습으로 그 인간이 나타나더군요. 그 사람 보자마자 재혼 취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재혼은 취소해요.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알죠? 언제까지나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부부연 맺으면 내 재산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네요. 당장 경찰에 사기죄를 신고하고 싶은 거 참는 중이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저는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저에게 매달릴 줄 알았는데요.
사기꾼이 본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시나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 그쪽은 그래봤자 50 먹은 아줌마고 나 아니었으면 좋다고 할 남자도 없을걸? 나랑 같이 살면서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뭔지도 알고 당신 재산도 나 좀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쪽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니까? 저런 생 양아치 같은 모습을 모르고 1년 가까이 만난 저도 참 기가 막히고 재혼했다면 큰일 났겠다 싶어 아찔하더군요. 결국은 당신이 노린 건 내 돈이었구만. 역시 나이 먹은 남자는 전부 눈구렁이가 많네. 그동안 나한테 돈 쓰게 한 거 죄다 갚을 생각이나 하지 그래? 내가 그쪽 사정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저는 조용히 재혼 취소하고 내 앞에 그놈이 안 나타나기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그 인간 다른 사람한테도 사기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인간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큰 돈을 뜯어간 적은 없지만 그동안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몇십만 원을 가져간 게 합치면 거의 몇백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은근슬쩍 사달라고 한 옷이며 신발이며 이체 내역을 포함해 증거 문자를 전부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제 고소장을 보시더니 그 사람 이름과 생년을 보고 기가 막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 이미 사기죄로 몇 번 고소당해 감방도 갔다 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사모님, 정말 다행인 줄 아셔야겠네요. 이 사람 이런 전과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정말 재산 다 털리실 뻔했어요. 원래 사기꾼이 맘먹고 사기치면 나라님도 속이는 법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혼인빙자해서 혼인해놓고 나중에 재산 털어가는 나쁜 놈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피해보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조상이 도운 줄 아세요? 그러게요, 형사님. 형사님 말대로 조상이 저를 도왔나 싶네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은 내 남편이 저 도와준 거네요. 저는 그놈을 고소했고 한동안은 아들이 저와 출퇴근을 같이 해줬습니다. 혹시 나타나 해코지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후로 그놈이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에게 쓴 돈을 돌려받기보다는 감옥에 쳐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말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저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징역살이보다는 아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그 인간 죗값은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재혼을 취소한다고 해도 주변에 많이 알리지 않았으니 구설수에 시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놀라긴 하더라고요. 사람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며 소름 끼쳐 하기도 했고요. 그 인간과 재혼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지만 큰돈 쓴 거 없이 모은 진실을 알게 된 건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못된 놈과 인연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저도 제 생활 패턴을 회복했고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그 무렵 들었습니다. 저한테 사기친 그놈이 구속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역시 사기꾼은 제 버릇을 못 버리는지 그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사기쳐서 결국은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그날 제가 또 죽은 남편 꿈을 꿨습니다. 지난번 꿈처럼 워낙 생생해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또 예전에 살던 집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꿈에 나왔을 때는 남편의 얼굴이 사뭇 어두웠는데요. 그날은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웃고 있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참을 남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규영 아빠, 당신 덕분에 나 큰 화 면한 거 알아? 당신은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았어. 앞으로 우리 규영이도 잘 되라고 항상 지켜봐줘.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남편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요. 지난번처럼 깨어나서 꿈의 여운이 가시질 않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장에 꿈 내용을 기록해 두었고요.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귀신을 봤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고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은 모든 일 해결되고 나서 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찾아온 거겠죠? 그 뒤로는 한 번도 남편이 꿈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때 살던 집과는 다른 곳으로 아들과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데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와 아들 걱정을 끝까지 하셨다는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별한 며느리가 재혼한다고 하면 재산을 안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받은 돈을 내놓으라는 어머니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을 일찍 잃어서 남편 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있었나 봅니다. 제 사업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더 나이 들어서도 활발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혼이라는 건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평생의 배우자는 죽은 제 남편 하나뿐인 것 같네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전 남편 꿈 덕에 인생 후반부에 큰 화를 입을 뻔했던 거 모면한 거 생각하면 세상에는 꼭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들기 전에는 전 남편을 위해 꼭 기도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도 남편 곁으로 갈 날이 오면 꼭 웃으며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거 저는 한 점 후회 없고 제 인생이 자랑스럽네요.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사람 보는 눈이 완벽하지 않아 속을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만 앞으로 제 인생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만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돈이 뭐가 그리 중하겠습니까? 내 또래 여러분들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렸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